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건설업 회계 세무 같이 공부하게 된 김강호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책이 엄청 두껍죠. 일반 실무책 치고도 뭐 많이 두꺼운데, 이게 책은 건설업 회계 실무만 이렇게 제목은 돼 있지만은, 건설 관련된 법령이 좀 많이 넣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책이 좀 두껍습니다. 우리 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주택법이나 건축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넣다 보니까 아마 책이 엄청 두꺼워지더라고요. 두꺼워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우리 제목에 맞게, 핵심은 건설업 회계, 그리고 건설업과 관련된, 세법상의 주제들, 이런 걸 이제 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관련 법률들은 시간도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우리 수업 목표가, 제가 이틀 동안에 건설업 회계와 세무, 건설업 세무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은 여러분 몇 개가 있지만은 당연히 이제 건설업에 대한 재무제표와 그다음에 계정 과목들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할 거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회계나 세법을 공부하더라도 그냥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수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이나 의료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회계 룰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볼 거고, 관련된 계정들.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도 아시겠지만 조금 양식이 다르죠. 외주비나 외주 가공비 같은 것도 좀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사원가 명세서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이 이제 건설업에 대한 손익계산입니다. 우리 여러분 크게 나누어서 건설업은 이제 도급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이 있죠. 가장 큰 틀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둘 다 핵심은 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진행률에 맞춰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잡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진행률 계산과 관련돼서 또는 예약 매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회계상으로는 예약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양 계약을 말합니다. 분양이 있을 때 시행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것들을 할 거고, 건설업 세무에서는 여러분, 물론 이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긴 한데, 가장 기본이 아시겠지만 양도 많고 공부할 게 많은 게 이제 부가가치세예요. 왜냐면 이게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만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가 또 다양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오피스나 상가나 또 그런 것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또 겸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과세만 하거나 면세만 하거나 하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건설하거나 그러면 좀 쉬운데, 이제 귀찮은 게 속된 말로 이제 막 섞여 있을 때, 일부 과세 물건과 일부 면세 물건이 같이 섞여서 분양을 하거나 공급할 때, 그럴 때는 또 이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가세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건설업과 관련된 법인세, 아까 말한 진행률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타, 자잘한 거, 취득세 등 이런 주제들을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에도 이틀도 조금 솔직히 벅찹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할 거고, 그래서 다른 법률들은 그냥 참고만, 책에만 있는 걸 하고요. 우리 메인 주제들 위주로 이제 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제 요런 파트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재무제표와 우리가 세법과 관련된 사항들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조금 쉬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페이지, 처음으로 넘어가시면요. 건설업에 대한 이해가 있죠. 자, 그래서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41페이지.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초입이니까 그냥 그 제목 정도만 또 한번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실 만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건설업 쟁점사항 중에서 건설업은 다른 업종하고 좀 다른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 좀 다릅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데는 그냥 손익에 대한 보고, 자산부채 보고가 있지만은
이 건설업은 이제 자본금 심사라든지 신용평가라든지 시공능력평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잠깐 볼까요? 실질 자본금 심사나 적격 심사, 시공능력평가, 신용평가를 위한 경영비율 분석, 입찰 요건에 따른 양원 점수는 재무제표 작성이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이 소리예요. 일반 업종하고는 좀 특수하고 그리고 아까 했지만 계정도 좀 특수한 계정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2번 보시면 자, 또 하나 건설업에 대해서는 특히 부가세, 세금 계산서의 공급 시기 또 발행하는 시점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업종을 나눌 때 크게 상품이나 제품 같이 재화를 공급하는 업과 용역을 공급하는 업으로 나눠서 가죠. 예. 건설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용역의 공급이죠. 예. 그래서 둘을 나누는 이유는 이게 과세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렇죠? 재화는 쉽게 얘기해서 인도, 용역 원칙이, 용역은 용역 제공, 영무 제공이 완료. 그렇게 해서 포인트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캐치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업은 제목만 세금 계산서 작성 시점인 공급 시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 부분 건설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는 매입세, 불공제 이런 것도 막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2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자 거기 따라서 선금이나 기성금, 중공금에 대한 완성도 기준 지급 등 정확한 공급 시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하다 보면 중간 지급 조건보다 완성도 지급 조건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용어들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뭐 이 소리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업 부가세 핵심은 과세 면세 현장에 대한 세무 관리다. 과세 현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공급하는 부분엔 부가세 과세가 되고 우리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죠. 근데 면세 부분은 부가세를 안 내는 대신에 우리가 매입받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가 없죠. 뭐 그런 거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는 건설업 업종의 개정 과목은 다른 업종과 다른 개정 과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완성주택, 미완성주택, 미성공사 막 이런 이상한 용어들을 막 쓰잖아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이런 얘기고. 다섯 번째, 이거 좀 의미가 있죠. 건설업 회계와 세무는 이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공사 기간에 적절히 배분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어느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이냐면 진행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진행 기준에 따라 진행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행률 계산을 하셔서 진행 기준에 맞춰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오해가면 안 되죠, 여러분. 부가가치세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우리 건설업 회계와 그다음에 법인세에서는 세금 계산서에 맞춰서 수익을 잡지는 않죠. 진행률에 맞추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인식하는 금액이 좀 다르죠. 내가 세금 계산서를 100을 끊었다고 해서 그게 100이 다 나한테 수익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행률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법인세는 또 뭐냐면 세무 조정이라는 것도 튀어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르다 보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자, 거기도 그 5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정도 내용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게 다르다 보니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의 차이, 즉 거래시기나 또는 진행률 차이를 조정한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그 차이를 조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타날 테니까 계산서를 발급할 때와 수익계산, 손익계산서나 법인세 신고할 때 수익 잡을 때는 서로 다를 테니까 그 차이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니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건설업은 노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죠? 인건비 부분이 포션이 높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셔서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만 할 거예요. 10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여러분? 건설업은 요 4대 보험 관리와 신고가 좀 중요하다. 우리 보통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런 차이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거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다시 넘기고요. 자, 그럼 이제 1장은 여러분 이제 좀 몇 가지 용어 한번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심각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주 보셔야 될 용어들을 몇 개 정리를 해놨어요. 책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한번 접해봅시다. 이런 얘기죠. 자, 2번에 건설업 용어 관련된 기본 사항이에요, 여러분. 자, 거기 그림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는
먼저 발주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발주자라는 표현은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이제 쓰이는 단어인데, 자, 발주자가 수급인한테 도급을 줬습니다. 서로 도급계약을 왜 도급을 주고, 수급인은 자기가 도급받은 범위 내에서 다시 하도급을 하수급인에 지급하죠. 제공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자, 이때 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관계가 관련된 법률마다 용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걸 써도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런 용어들을 쓴다라는 거죠. 자,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박스 안에 관련,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발주자 역할을 하는 게 시행사를 발주자라고 하고, 종합건설업자를 수급인을 하고, 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다시 용역을 제공하는 게 전문건설업자를 하수급인, 하도급자 이렇게 부른다. 그럼 하도급법에서 뭐냐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이렇게 용어도 바뀌게 돼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공사 시공자, 그렇죠? 1차 시공자, 2차 시공자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자, 그리고 거기 밑에 보험료 징수법에는 발주자, 여기는 원수급인, 또 하수급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원수급, 원도급, 하도급 이런 표현들이 실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아시지만 이게 법마다 용어들은 조금 다르니까 그냥 그 차이는 그냥 이해를 하고 그 의미만 크게 전달받아라. 그래서 발주자와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실은 원도급, 하도급, 그죠? 또는 수급, 하수급 이런 표현들을 기본적인 용어로 쓰겠습니다. 얘기죠. 자, 그래서 자 1번에 동그라미 보세요. 이런 발주자의 뜻 한번 정의만 한번 보고 가시죠. 발주자는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자, 그러니까 최종 완성되는 건물의 소유가 된다. 도급인, 건축주, 지주, 사업 주체,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공급업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질 거다. 도급인. 자, 발주자는 수급인인 종합건설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의뢰하고 기성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며 나중에 최종 완성된 건물을 분양하거나 자기가 임대하는 등 유형자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당연히 분양하게 되면은 재고자산이고 그러면 임대하게 되면은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네, 그렇게 나눌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오른쪽에 가셔서 여러분, 자, 수급인 2번 보세요. 이건 자. 수급인은 도급계약 주체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하도급 관리 책임 등 도급인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임을 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공사 자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게 수급인이라는 개념이죠. 네, 그렇게 집니다. 이런 얘기고. 자, 됐고. 자, 넘겨주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여러분 하수급인. 자, 하수급인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전문건설업이 이제 이걸 많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죠? 전문건설이. 하수급인은 도급인과 직접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하도급 대급을 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발주자에게는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 따라서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직불합의 등에 대해 사유가 있을 때는 자,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근데 원칙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자, 거기 한번 수급인과 직불 합의에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에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라도 계산서는 하수급인은 수급인한테, 수급인은 도급인한테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서 발급은 해야 된다. 그래서 대금을 직접 받는다고 그래서 모든 법적 절차가 생략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고. 자, 네 번째가 여러분 설계자가 나오죠. 설계는 다 아시고 설계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그 공사 설계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도 기본은 다 원래 과세죠. 근데 설계지만은 면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가 보통 어디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 용역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는 면세가 들어가죠. 네, 그런 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과세가 된다. 그래서 설계자 참고만 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에 공사 감리자는 다 아시죠, 여러분? 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자를 우리가 감리라고 하니까 자, 그 정의 그래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요. 공사 감리자란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이나 건축 설비, 공작물의 설계 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나 공사 관리, 안전 관리 등에서 최종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자를 우리는 감리자라고 합니다. 제대로 참 도면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도급과 하도급 아까 이제 그 계약의 주체에 따라서 나오니까 또 원수급, 수급 같은 용어들이니까 그건 참고하겠으면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봐서 자, 하나 더 5번을 보시죠. 자, 저 단어도 이제 또 많이 나오니까 예약 매출과 도급 공사죠. 자, 우리가 가장 이제 흔히 나누는 방식이 예약 매출과 도급 공사고, 예약 매출은 자체 상업. 우리가 직접 토지를 사서 외부 시공을 붙여서 하는 거고, 도급은 이제 외주에 맡기는 거죠. 자, 볼까요, 여러분? 예약 매출은 상가나 아파트 등 신축 분양하는 경우와 같이 매매 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 조건을 매수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령한 후 매매 목적물을 제조 건설하여 인도하는 형태의 매출을 말한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원래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약 매출을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아파트 분양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했을 때 분양하기 전에 여러분 분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미리 대금을 받아내고 아파트를 완성시켜서 나중에 인도하는 형식 있죠? 그런 형태가 예약 매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고, 자, 두 번째 도급 공사예요. 도급. 자, 도급은 토목건축 산업설비공사 같이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에도 불구하고, 자,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할 걸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서 수거하는 공사다. 쉽게 해서 우리 회사 본사 사옥 지어주세요, 우리 회사 공장 지어주세요 해서 공사 자체를 일임하는 계약의 형태를 우리가 도급공사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설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가 이 두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약 매출 하면은 분양을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도급공사 하면 우리가 공사를 일임해서 맡겨서 지어주는 형태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로 나누고요. 근데 이게 또 손익을 잡는 게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이렇게 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좀 다르고. 자, 한 장만 넘겨보시고. 6번째 보시고. 자, 분양 수익과 공사 수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우리가 예약 매출에서는, 물론 공사 수익 해도 큰 틀에서는 여러분 같은데, 실은 이제 세부적으로는 좀 다르게 용어를 쓰죠. 예약 매출에서 인식하는 수익을 보통은 분양 수익이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분양 원가라고 하고, 도급 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사 수익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예, 용어가 좀 갈리니까. 자, 볼까요, 여러분? 분양 공사, 예약 매출의 수익 인식은 인도 기준이 원칙이지만, 자, 수익은 완공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사 진행 기준을 적용해서 분양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에 따라서 수익 인식이 좀 달라질 거다 이 소리예요, 쉽게. 우리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공사 끝나기 전에 분양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으로 수익 잡아야 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야. 용어를 다르게 쓴 이유가 수익을 잡는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 회계나 세무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저런 걸 판단을 해서 언제 손익을 계산하고 수익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후분양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분양은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 잡는 게 아니죠. 다 짓고 나서 넘겨줬을 때 수익을 잡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분양이지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소리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총 분양 금액이 아닌 이미 분양된 금액에 대해서 공사 진행일을 곱해서 분양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네. 쉽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0세대를 지어도,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이런 분양이라는 의미를 줄 때 이제 어떻게 이해를 자꾸 하셔야 되지만, 1000세대를 지어도, 공사가 진행된 거는 80% 진행됐다. 근데 분양된 건 60% 분양됐어요. 그죠? 봐보면, 간단하게 이 차이가 있죠? 1000세대를 우리가 분양할 목적으로 우리 공사 중이에요. 자, 전체 이 부분에 대한 진행률은 80%고, 이게 현재 지금 분양된 정도는 60% 정도가 됐어요. 근데 예약 매출을 잡을 때 수익은 어떻게 식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 문장 보니까. 그래, 1000세대 분에 이게 그냥 1000이라고 가정할게요. 금액이. 1000세대에 대해서 원래대로면 이런 진행률이라는 건 이렇게 곱해가지고 수익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예약 매출은 여기다 뭘 곱해야 된다? 분양률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잡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죠? 분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분양이라는 게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인식하는 거지. 분양도 안 된 걸 가지고 수익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용어,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도급하고. 그죠? 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도급공사. 자, 도급공사 수익은 착공과 진행 중에 공사 원가가 발생되면 해당 공사 비용으로 집계해서 공사 원가로 대체하고 공사 원가에 대해서 공사 진행 기준이나 공사 완성 기준에 의해서 공사 수익을 보통은 공사 진행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진행률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완성 기준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도급공사는 잠깐만요. 도급공사라면 이거 수익 어떻게 잡아요? 자, 여기다 분양 이렇게 쓰고요. 선분양이랑 분양이 되고. 도급에 따른 여러분 공사 수익이라고 하면 이거는 수익을 여러분 도급은 분양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분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수익이었다면 이 1000에 대해서 몇 퍼센트만 해야 된다? 80%에서 800이 수익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다를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용어가 그래서 그게 좀 다릅니다 이런 얘기죠. 다릅니다. 보시고. 그래서 짧지만 이제 저거를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는 딴 게 아니라 저런 거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실은. 저런 걸 계산할 수 있겠냐? 자료를 줬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도기준, 진행기준이죠. 자, 인도기준, 진행기준.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회계세법 여기 공부하다 보면 저런 단어들가 일상적인 용어라서 저걸 모르고서 이게 또 넘어가기가 그래요. 그러게. 자, 우리가 여러분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이론적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만들면서 이게 제작하거나 제조, 건설하면서 수익 인식하는 게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고, 인도가 있고, 돈을 받는 회수 기준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네 가지 시점을 기본적인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포인트로 봅니다. 그런데 건설은 여러분 세금계산서 말고 수익 잡을 때, 회계상으로 수익 잡거나 법인세법상 입금 잡을 때는 대부분이 뭐로 가는 게 원칙이냐면 그렇죠. 진행이 원칙인 거예요. 진행이. 근데 일부는 뭐가 된대요? 인도할 때 수익을 잡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후분양하게 되면은 뭐 이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지? 그냥 도급하면 대부분이 뭐가 된다?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도급인데 만약에 근데 진행이라는 건 진행률 계산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진행률 계산을 못 할 것 같아.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거나 미래 예상되는 원가를 합리적 추정이 안 돼요. 그러면 뭐로 가냐면 완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틀은 이 두 개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래서 볼까요? 인도기준 볼까요? 인도기준은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되는 시점. 여러분, 완성과 인도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완성과 인도는 다른 거죠. 작업이 끝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완성이라는 개념이고, 인도라는 건 그렇죠.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시점이 조금 더 인도가 뒤입니다. 그지? 예, 그래서 인도의 시점에서 총 도급 금액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고 공사 수익에 대응되어 발생하는 총 공사비를 공사 원가로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진행할 때는 수익 안 잡고요. 나중에 진짜 인도될 때 한 방에 다 수익 잡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진행은 공사손익 계산을 도급 금액의 진행률을 곱해서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도움 공사수익에 대응해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 원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죠? 진행 기준 말 그대로 뭐라고요? 도급받은 거에 진행률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저 정도 용어만 보고 이거 나중에 다시 계산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해볼 거니까 이제 우리가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하죠. 여러분 용 하나만. 요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느 공사일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도급, 그렇지. 도급. 그렇게 했다가 도급은 진행의 원칙이. 근데 진행률 계산이 안 될 때는 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완성. 그죠? 그 위에 그 양가로 6번에 그 윗줄에 있던 거 있잖아요. 마지막 줄에. 도급 공사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뭐라고 6번에 공사 원가에 따라서 공사 진행 기준으로 가거나 또는 공사 완성 기준 수익 인식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면 진행률을 알면 진행 기준 가야 돼요. 진행률을 모르면은 계속 하면서 수익을 못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성될 때 잡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거기
여기로 잡는 거,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 잡는 거는 뭐가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분양도, 이제 후분양, 그렇지. 선분양은 진행이지, 그렇지. 진행인데 조금 다른 거는 분양률에 맞춰서 진행률 가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이렇게 보시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 두 단어 6번, 7번에 쓰이는 단어들은 워낙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계셔야 됩니다. 저거는 책을 볼 때는. 자, 8번 중간지급조건부와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 건설업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 세무상의 즉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예요. 계산서를 발급하는 걸 말합니다.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할 때는 여러분 원래 항상 우리나라 법은 원칙이 있고 어떤 상황마다 다른 사례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공사하는 형태가. 계산서를 끊는 형태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원래 재화는 인도 시점에 생계산서 발급하고 용역은 영무적, 용역적인 완료된 시점에 하는데 일부 저런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맺은 부분을 가지고 이게 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걸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중간지급 조건부 뜻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된 날, 용역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 자, 여러분, 계약금 받아서 업무 다 끝내는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내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는 형태. 그런 형태의 계약을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어야 되면 6개월. 처음 돈 받아가지고 일 끝내는 시점까지. 그리고 돈은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는다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계약금까지 포함하면 3번 이상 나눠서 받는 형태. 그럴 때는 그런 계약은 그냥 공사계약하지 말고 부가세 계산서 발급할 때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완성도 기준 조건부예요.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도급에 대해서 대금 지급 조건부에 따라서 당해 건설용이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영무 완성에 따라서 분할해서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해서 공급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혹시 계약서 이렇게 쓰실 때 보면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30% 완성이 되면 우리가 검수해서 검수한 비율이 예를 들어 30%다 또는 뭐 25%다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금을 얼마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70%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검수했더니 만약에 70%가 나왔다. 아니 뭐 65%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검수해서 얼마씩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서를 만든 형태의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고 부른대요. 거기 그러니까 몇 프로 완성되면 얼마 정도 우리가 검수해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계약을 부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알긴 아는데 여러분 얘네들이 쓰는 표현이 우리가 낯선 거지. 잘 안 보는 일반인들은 아는데 이게 또 실무하시는 분들은 또 알아들어야 될 용어야. 왜냐면은 쟤네들에 의해서 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또 얘네들만의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좀 건설업에서 독특하게 하는 게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지급조건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 그 건설업은 아시겠지만 특수한 회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만 쓰이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서만 쓰는 단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다른 회사에서 재무나 이쪽 일을 해보셨으면은 대부분의 회사는 업종들은 비슷해요. IT, 제조, 도소매 거의 비슷한데 확 튀는 게 건설이지. 그러니까 이제 건설만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용어들을 먼저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자, 이제 이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이제 하도급 제한이에요.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자, 거기 1번 잠깐 볼까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또 주요한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 줄 수는 없다. 원칙은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획 또는 관리 조정하는 경우 등 둘 이상의 회사에게 분할해서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해 줄 수 없다. 자기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똑같은 업종에 그래서 종합건설은 전문건설을 할 수 있지만 종합건설이 종합건설한테 하도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다 아니죠.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하도급해 줄 수는
있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만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도급계약서 작성, 뭐 과태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실무상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자, 그런 용어들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63페이지로 오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건설업 회계도 공부할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설업 회계는 우리나라에서는 회계 기준이 지금 두 개 있죠. 그래서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쓰는 회계 기준을 IFRS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에 쓰는 회계 기준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죠. 건설업은 용어가 조금 다르죠, 둘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책은 주로 이제 일반으로 썼지만 제가 그 부분 할 때 회계 처리할 때는 상장기업용 용어를 써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장기업용 그 회계에서는 진행청구액이다, 미청구공사다, 뭐 이런 용어들을 막 쓰거든요. 근데 일반 회계에서는 그런 용어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는 대부분이 다 일반 회계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IFRS를 쓰시는 회사분들도 오셨으니까 거기 제가 건설업에서는 요런 표현을 책에 있는 표현은 우리가 IFRS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곁들여가지고 같이 그때 회계 처리할 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건설업회계 세무특성 기업회계 기준 적용해야 되고요. 주로 이제 건설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자면 의미는 나서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여러분 건설업 회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업 파트에 대한 회계 기준이 따로 있고 국제회계 기준 IFRS에서는 건설업과 관련된 건설계약 부분이 처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수익인식 기준이 통합되면서 그 자체는 쓰지 않기로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4, 5년 전까지 있었던 건설업 회계에 대한 건설계약에 쓰는 회계 기준 룰을 실무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없어져서 통합을 했는데 옛날 표현들은 그대로 거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그때그때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계 기준 적용한다 이런 얘기고 67페이지 보시면 2번에 개별원가 강식이라는데 여러분 원가 계산 혹시 해보셨으면 이제 개별원가라는 거는 그 해당 프로젝트마다 해당 공사 현장마다 원가를 집계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비는 직접적으로 계산하지만 간접비를 공통비 같은 건 배부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계산을 할 거다라는 게 개별원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장마다 원가 계산 들어갑니다. 이런 소리예요. 개별원가 계산 방식이라는 건. 그래서 건설업은 수주나 지체사업, 예약 매출에 의한 생산 방식으로 공사별로 개별원가 계산 회계 처리가 필요하고 공사 현장에 여러 곳을 분산한 데서 간접비인 공통비 배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비나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공통비 개념이라서 배분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작업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건설업이 우리가 이제 이게 보통 공사원가 명세서나 분양원가 명세서라는 걸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명세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똑같이 무엇을 만드는 제조기업이라면 여러분 보통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거 만듭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구성하는 제조원가는 총 몇 가지가 일반적으로 구성하죠? 분류하죠? 뭐 만들려고 하면 재료비가 있어야 되고 노무비가 있어야 되고 또 기타 경비가 있죠. 그런데 건설하면 거기에 뭐가 추가돼요? 건설 경비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거 만들려면 원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 기본은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게 뭐야? 외주비를 따로 구분하죠, 보통?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은 경비로 갑니다. 공사 경비.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포션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건설업은 크게 4가지 원가 내역을 집계해서 원가 명세서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했지만 이 건설업이 아닌 일반 제조라면 얘를 따로 안 하고요. 이렇게 3개를 일반적으로 해요. 그런데 건설업은 외주비까지의 이런 걸 포함해서 원가 명세서의 작성 대상이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공사 현장별로 집계하는 방식의 원가 계산을 개별 원가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